한국은 요즘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주도로 매우 다양한 산업을 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진짜 자본주의가 맞냐, 아니면 센트럴라이즈된 계획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냐. 어떤 기업이 특정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 직접 정하려 하거나 미래에 어떤 기술이 성공할지 예측하려 든다면 저는 해당 국가의 미래에 대해 여러모로 많이 우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과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지는 기업가나 연구자들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실제 시장 반응,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발견들,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걸고 사업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조차 무엇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그걸 예측하고 정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의 책을 내신 게 이번에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한국을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은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책 제목이 약간은 공산주의자 선언을 패러디한 것 같은 꽤 강한 느낌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혹시 어떤 의미와 정의를 갖고 시작하신 내용인가요? 네, 첫 질문부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를 자본 논리로 굴러가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중앙정부가 경제적 결정을 주도하는 탑다운식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서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노동자, 기업가들이 각자의 창의성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경제 체제들과 구별되는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자본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책을 쓰신 건가요? 이 책을 쓰신 일단 계기나 동기를 좀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와 무역 경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죠.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지정학적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위기들을 지나왔죠. 지난 25년은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25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 25년간 인류는 상당한 부를 이룩해내었고 무려 매일 13만 명씩 극빈층에서 벗어났으며 영아 사망률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발전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가계와 기업들이 활동하며 만들어지는 경제적 결정들이 주체가 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실용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무섭다고 생각하죠. 물론 재난이나 지정학적 긴장 등의 실질적 위협도 있긴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괴리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실질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역 교류,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혹시 뭐 사례나 혹시 그런 실례를 좀 한두 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사실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기조를 지지하는 공화당에 소속된 미국 대통령이 만들어낸 아주 이례적이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흐름을 거스르고 기존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뒤흔들어 국제무역 흐름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참 이상하죠. 20년 전 사회주의 성향의 반자유무역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되풀이되는 셈인데
문제는 그게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역에 관련된 논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생기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 흐름이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 까닭도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다시 들여와 가능한 한 자급자족 능력을 길러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중요한지 판단하고 또 어떤 공급망을 갖춰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최고의 적임자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피데믹 수준의 전염병이라던가 국가 간의 전쟁, 자연재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 인프라가 한 곳에 집중된 지역은 위기를 맞았을 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통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극빈층들이 많이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다든가 만약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가장 좋은 답을 제공해주는 체제라면 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빈곤층 인구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극빈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무려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이 가장 빠르게 줄어든 곳은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개인이 직접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빈곤층이 감소하는 속도는 더뎌졌습니다. 계속 줄고는 있지만 더 느려졌습니다. 이는 단지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단발적인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쯤을 기점으로 성장 동력의 한 부분이 약화되었고 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힘도 약해진 것입니다. 제게는 해결책이 명확해 보입니다. 과거에 그랬듯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역을 늘려야 하고 더 많은 혁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합니다. 확장이 가능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동시에 물가를 낮춰 일반 가정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해결책입니다. 그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건 맞는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는 이 파이를 매우 그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매우 냉정하게 나눈다. 그러다 보면 파이가 커지더라도 이 커진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은 어쩌면 파이가 작을 때 공평하게 나눠진 한 조각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면 이는 곧 사회 전체에도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계속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소수의 성공한 자본가들만이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그들만이 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지식을 제공할 때 부가 창출됩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도 자신도 득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부를 창출해냅니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이 부유해진다는 것은 자본가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본가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들은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해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낮춥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국민 중 하위 10%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자유경제국가의 하위 10%의 사람들이나 자유경제가 아닌 국가의 하위 10%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이든 간에 하위 10%에 돌아가는 비중은 국가 전체부의 3%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체 파이의 크기입니다. 자유경제국가의 파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제국가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부의 총량을 증가시킵니다. 같은 하위 10%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소득은 자유경제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 노르베리 씨에게 조금 좀 난처한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그 부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모두가 가난하지만 공평하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국가이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둘 중에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즉, 이 질문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 여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죠. 언뜻 생각해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보다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남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회보다는 그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자들이 가진 부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사회적 발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만 누리던 고급 사치품, 가령 제가 스톡홀름에서 한국과 즉시 소통하게 해주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기들의 가격을 기업들이 시장 확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며 낮춰주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소득이 낮고 비교적 가난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규모 농업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일으켜 풍부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료품 가격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사회에서 가난하게 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적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 재산이 아니라 저의 구매력이기도 합니다. 뭘 살 수 있느냐라는 선택지의 문제죠.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1%의 사람들만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낮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가난하더라도 시장 원리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도 그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성장, 고물가, 청년 실업, 자산의 양극화, 여기에 따른 갈등, 이런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하자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자유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한국의 상황을 잘 꿰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한국 상황에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은 지난 5, 60년간 정말 놀라운 경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변화한 세상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의 경제 구조가 굳어져서 쇄신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끊임없이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한국은 여전히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제조산업,
즉 재벌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치열한 경쟁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긴장도도 높고 무역 전쟁이라는 문제도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돌파구는 서비스 부문, 새로운 AI 기반 시스템, 그리고 문화 수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각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가전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 상품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혁명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중요해질 이런 새로운 벤처 기업에 더 많은 에너지와 자본이 투입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시장의 문턱을 높이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와 같은 새로운 무역 협정에 가입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해외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면 우리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 조언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한국은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통해서 저성장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요즘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주도해서 즉 이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매우 다양한 산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요즘 내 K 문화 산업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은 정부가 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진짜 자본주의가 맞냐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성공해왔던 요소였던 정부 주도의 센트럴라이즈된 그 계획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냐 매우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정부 개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모든 신성장 분야에 깊이 관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이고 수출 잠재력이 큰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 방식은 다양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도도 다 다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업들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전반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성하고 싶은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필요한 자본과 우수 고급 인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불필요한 규제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이 정부가 더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더 잘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어떤 기업이 특정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 직접 정하려 하거나 미래에 어떤 기술이 성공할지 예측하려 든다면 저는 해당 국가의 미래에 대해 여러모로 많이 우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과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지는 기업가나 연구자들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실제 시장 반응,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발견들,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걸고 사업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조차 무엇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그걸 예측하고 정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나라는 말씀하신 센트럴라이즈된 계획 경제로 인해서 비효율의 실패를 가져왔지만 또 일부 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중국이라든가 혹은
그 초기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든가 매우 그 중앙 계획적인 경제가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케이스들에서 나오는 그 계획 경제의 이점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어디서부터는 이 부분을 버려야 되는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그건 다른 분야가 아닌 선택된 분야에 자원을 투자한 게 맞았는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적극적인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은 해당 산업의 미래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개입의 방향성과 효율적인 자원 투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분명한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여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자신들의 비교 우위를 살피고 민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허용한 뒤 이를 뒷받침해줬을 때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규율에 따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주도로 시장 수요가 없는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려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그 결과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러스트 벨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무역 개방과 관련한 연구를 해온 앤 크루거 같은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빈드 파나가리아 같은 학자도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이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시장 규율과 수출 지향성이었습니다. 수출 지향성은 해당 기업들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산업 정책들이 실패했는데 바로 그런 시장 규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기업들은 나태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규율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좀 하나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의 발전, 경제 발전은 근본적으로 세계화 덕분이냐 아니면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와 집중 전략 이 덕분이라고 봐야겠냐? 물론 섞여 있겠지만 어느 쪽 비중이 더 중국 역사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이 경이로울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 경제 정책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중앙정부가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경이 되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여러 5개년 계획들을 세웠지만 실제로 다 완수되어 결실을 보기도 전에 항상 폐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중국에는 전반적인 산업정책 계획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급속한 성장을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덩샤오핑과 덩샤오핑을 이은 초기 주석들이 이미 지역 단위에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실상 농경지가 사유화되던 현상이나 비공식적으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 사회 곳곳에다 이런 현상을 더 많이 실험해 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국 자본과 국제무역의 효과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수출 가공 구역들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엄청난 경제 발전 신화의 초반 30년간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진핑 주석 체제에 들어서면서 내부적 반작용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를 직접 지정하고 그 분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 아주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스웨덴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중국이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 산업을 보면 실질 이율이 매우 낮습니다. 정작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제조업 부문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매우 복합적인 형태의 혼합 경제 체제이며 이런 중앙 통제식 경제 정책을 보면 저는 시진핑 주석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 때 더 시장 기반의 경제였고 그때 가졌던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예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50년쯤 후에 중국은 차츰차츰 자본주의화 돼서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정치 체계도 바뀔 것이다. 1번 시나리오. 2번은 현재의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발전을 멈추고 쇠퇴하게 될 것이다. 2번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은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넘버원 경제 성장을 계속 구가하는 참 신기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중국의 미래는 어디에 가까울 걸로 보십니까? 어쩌면 세 가지 가능성이 복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 어느 섹터를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이러한 반작용과 더불어서 경제의 제중앙 집권화 현상 때문에 중국이 일종의 중진국 함정에 빠져 벗어나지 못할까봐 정말로 매우 우려됩니다. 갈수록 투자 대비 성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기존 제조업에 더 많은 자본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기업 가정신과 혁신에서 오며 예상치 못하게 발견됩니다. 문제는 과연 중국 정부가 통제를 완화하는 결단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발견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보장할 의지의 여부가 핵심이죠.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많은 신생 기술 기업들에 대한 큰 탄압이 있었습니다. 통제 여부는 결국 경제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기존 후퇴 정책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 기술 기업과 신생 기업들을 포용하는 듯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딥시크 성공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정부 벤처 캐피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AI 개발 임무를 부여받았던 정부 산하 기업이나 정부 산하 대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딥시크는 퀀텀 헤지펀드에서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지만 과거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시기의 잔재로 중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딥시크처럼 예상치 못하고 이질적인 새로운 혁신에 개방적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20, 3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특정 산업 분야에 단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특정 산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덕분에 기성세대들은 풍요를 누렸지만 요즘 태어나는 젊은이들은 과거에 비해서 집값도 많이 올라서 주거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고 또 일자리도 예전처럼 많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저성장 때문이기도 하고 자동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 성장의 결과물이니까 요즘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의 혜택을 미리 가져가서 당겨서 즐기고 우리는 그 뒷감당을 계속 해야만 되는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이 혹시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지적이죠. 개발이 많이 된 지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성세대가 이미 부동산 자산을 먼저 차지했고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새로운 세대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속상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 및 주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주거 문제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확장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순환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봐도 서울은 특히나 주거 문제가 심각한 도시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일본 도쿄 집값의 무려 2배에 달할 정도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 문제가 극심해진 걸까요? 왜 한국은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서울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주택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부지 매입이나 고밀도 건물 규제, 고층 건물 개발 규제 같은 다양한 개발 규제 수준이 꽤 엄격합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이 새롭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도쿄가 규제를 더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용도 지역 규제 덕분에 고밀도 개발이 더 쉽습니다. 또한 도쿄에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아주기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많은 주택을 꾸준히 건설해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덕분에 젊은 세대도 쉽게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고향이시잖아요. 스웨덴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은 훌륭한 기업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제조업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코리아와 경제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스웨덴이 갖고 있는 요즘 고민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요한 노르베리스께서 스웨덴 경제는 이런 식의 해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에는 성공을 이룬 다국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다국적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특정 제품 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정 부품이나 특정 철강 자재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게 꼭 필요한 특수 강철 같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 기업들은 세계 경제 속에서 매우 고도화된 우리의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 집약 제조 산업이 아니라 많은 자본과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제조 산업입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고작 1,000만으로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규모의 경제를 선택한 국가도 활용해야 하고 높은 수요가 있는 특정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 계획을 유연하게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많은 곳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전체 제품 분야를 장악하려 한 분야에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틈새 시장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스웨덴은 매우 자유무역 경제를 지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끌어내려 하고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곳의 아이디어나 지적 자본뿐만 아니라 외부의 원자재와 기술도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 상품을 수출할 시장도 외부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노르베리 씨가 믿는 신이 어느 날 앞에 나타나서 내가 요한의 나라 스웨덴을 위해서 소원을 딱 한 가지 들어줄게. 뭐 예를 들면 스웨덴 앞바다에서 석유가 훨씬 더 많이 나게 해달라라든가 뭐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뭐라도 좋으니까 소원을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 당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먼저 스웨덴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연에서 원유가 너무나도 쉽게 저절로 마치 마법처럼 솟아나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할 겁니다. 그런 풍부한 천연 자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더 중요한 새로운 혁신이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빈다면 말이죠. 제가 빌고 싶은 소원은 저는 마인드셋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다른 곳의 최고의 해결책과 기술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빌려오고 따라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셋 말이죠. 그런 기술 및 인적 자원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연 자원 같은 물질적인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웨덴은 인구도 적어서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일수록 새롭고 훌륭한 아이디어는 거의 항상 외부, 즉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 마련입니다. 외부와의 꾸준한 교류가 필수죠. 외부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방적으로 다른 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신이 그런 것까지 주실까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오히려 천연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은 많을수록 나쁘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천연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코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설명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라고 해서 그 국가가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껌 아니면 광물, 금속,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강력하게 중앙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주요 자원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다른 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출 활동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보통 정부 권력이나 경제 체제가 중앙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른 분야의 산업을 개척하고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 자원에서 나오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도 계속 부유한 국가로 유지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자유시장 사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를 가진 노르웨이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가진 미국 같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가진 많은 국가들의 경우 자원 수출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스웨덴에 가장 필요한 건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 또는 앙트러프레너십이라고 표현하신 창업자 정신,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인드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달라고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그 시스템이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식의 어떤 잘못된 마인드셋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 같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즉 사람들의 생각이, 누구는 이렇게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쓸 만큼 자본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는데, 또 누군가는 이 자본주의와 관련한 마인드 세팅이 잘 안 되거나 설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유, 즉 어떤 데서 어떤 착각을 가장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이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이 길지만 매우 중요한 그 궁금함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말로 사람들이 세상과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기업가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돈이 다 그 부자들에게만 몰려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교역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더 부유해지면 우리나라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부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성공적인 결과들이 마치 나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음모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왜곡된 시각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교역 상대국, 이민자,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갖고 있는 것을 대가로 치러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게임식의 관점은 다양한 주장들로 나타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는 자유시장 경제의 절대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모두에게 득이 되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슈퍼에서 제가 계산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계산원분도 제게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이고 각자가 제공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죠. 모두가 세상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 역사 두꺼운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즘 미국이 하는 일을 보면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것과 좀 동떨어진 계획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미국은 계속 이런 정책을 쓸 텐데 앞으로 20년 혹은 10년쯤 후에 미국의 이 계획이 즉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전 세계 무역은 당연히 위축시키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 결과로서 미국은 지금의 미국보다 좀 더 나아지기는 할 건지. 근데 그렇다면 미국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도 지금보다는 나빠질지, 즉 최근에 미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의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쪽이든지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상품, 서비스, 기술, 그리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트럼프의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생산하기에는 어렵거나 스스로 생산하면 훨씬 더 비쌀 아이디어나 상품, 기술 등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해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뒤바꾸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도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웬만한 물건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니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원자재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난번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미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지켜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 산업의 일부 일자리만 지켜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들, 이를테면 제조장비 생산 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세로 일자리 하나를 지켰을지 몰라도 다른 산업에서는 30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곧 미국 경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상품과 중요 부품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가격도 비싸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경제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세를 중심으로 이익 집단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외부 경쟁을 막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것입니다. 전 그게 실패할 거라 보지만 실패가 드러난 후에도 중단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요한 노르베리시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념이 매우 강하시고 사람들에게 이걸 강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자본주의의 장점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반대 체제인 사회주의나 계획경제의 단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게 이런 길을 가게 되신 계기인지 그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책을 사서 다 못 읽은다면 이 책의 챕터 중에 야 요거 하나는 꼭 좀 읽어봐라 하고 챕터를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챕터가 가장 전하고 싶은 챕터인지. 저는 이 주제에 꽤 집착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 역시도 한때는 자본주의를 믿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던 평화로운 옛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국제무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역사를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사실 그런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살았던 19세기 초의 스웨덴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절하고 고단했죠. 날씨가 안 좋으면 굶주렸고 어린아이들이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현대의 산업 시스템이나 활발한 무역,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연은 안정적이고 훌륭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스웨덴은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까지 100년 동안 우리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가능한 건 무엇 덕분인지, 어떻게 조상들이 생존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거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산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장과 혁신, 진보, 그리고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는지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주제를 파고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책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자본주의 선언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1장을 가장 먼저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큰 틀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먹히는지,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무엇이 진보를 만들어내고 무엇이 사람들을 퇴보하게 만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넓은 관점에서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인간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실험할 자유가 있느냐, 타인이나 집단, 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느냐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와 가난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막상 1장을 읽어보니 재밌어서 2장을 읽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3장도 읽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장을
추천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인터뷰에 응해주신 시간 감사하고요. 더 긴 시간 이 책을 쓰시느라고 시간을 투입하셨을 텐데 역시 그 시간에도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별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